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절인 오늘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노조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공동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려면 노동계층 유권자의 표가 절실하고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에 만족하지 않는 노동계층 유권자를 흡수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은 선거 유세를 안 합니다. 의회신문 더 힐에는 민주당이 노동자를 위한 당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공동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에서는 선벨트에서도 트럼프 후보를 앞서지만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전국 여론은 올라가는 추세가 약간 꺾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름이 여전히 경합주 투표용지에 남게 됨으로써 트럼프 후보에게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에게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이 거리 외 시위대로 넘쳐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을 포함한 대도시 호텔 직원들이 어제에 이어 노동절인 오늘도 대규모 파업을 합니다. 시위대에는 더 많은 도시에서 더 많은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합니다. 브라질에서 X 폐쇄한 법원 명령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인터넷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도 차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치 중입니다. 독일에서는 주요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극우 대한 정당을 1위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이지만 극우 대한 정당이 로컬이 아닌 주 차원에서 1위, 2위를 한 건 처음으로 유럽의 추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노동절에는 이제 주료가 아니라 주로 노동절 관련 뉴스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에도 이스라엘의 시위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제 손에 잔뜩 피를 묻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인질들이 숨졌다 하는 이 같은 시위가 엄청납니다. 결국은 벤자민 네탄야후 정권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그대로 지금 미국으로 오고 대선을 주도하고 대선에 뛰고 있는 대선 후보와 그리고 그 자리를 넘겨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책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백악관 상황실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동절이고 노동절 연휴지만 보통 때 노동절과는 다른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시위도 연관이 있고요. 회오리 바람이 한 달 동안 몰아쳤습니다. 미국 정치계의 회오리 바람이 모든 가정의 식탁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저는 먼저 이 노동절 공동 캠페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노동절 행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퇴하고 당신을 지지한다 한 얘기를 하고 나서 불었던 모든 회오리 바람 그 사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좀 쉬기도 했고 쉬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사이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도는 엄청나게 높아졌었습니다. 그리고는 펜실베니아주 바이든이 태어난 곳 그곳 피츠버그에서 오늘 처음으로 공동 선거 유세를 합니다. 오늘을 날짜로 잡은 건 이유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된 첫날부터 나는 노조를 위한 대통령이다. 친노조 대통령이다 라고 했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 시위를 할 때 그 파업 현장에 가서 노조가 들고 있는 피켓을 똑같이 든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자동차 노조의 파업 현장이었었죠.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를 위해서 오늘 피츠버그로 가서 이제 비슷한 노조를 지원하는 시위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노조원들의 표가
한 20% 정도는 될걸요.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물론 해리스 후보가 이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도 받았고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연설도 했고 하지만 예전의 노조와 지금의 노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총기협회 이런 데서 무더기로 지원을 하는 것과 이 같은 그 노조원들의 지원은 노조협회에서 또 노조위원장이 누구를 지원한다 했다 해서 꼭 또 그 멤버들이 그걸 100%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신문에서 사설에서 누구를 공식 우리 정치인으로 지지합니다 하고 썼다고 해서 그 신문을 평소에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신문의 사설대로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더 이제 노조원들의 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표를 무더기로 많이 받으려면 어떤 이런 그 단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노조는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블루월에서 민주당이 강한 블루 스테이트, 지금 경합주가 된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정말 강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요 며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노조가 블루월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바다, 애리조나 이런 선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오늘 이제 잠시 뒤에 호텔에서의 파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바다주 하면은 서비스업이 굉장한 그런 그 주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월즈 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 부통령 후보도 중간층, 무슨 노조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그 지원을 하는 정책을 미네소타 주지사로 일하면서 세워놨습니다. 심지어는 카멜라 해리스가 어떠한 페이드 리브 하는 이런 가족들이 아프거나 할 때 본인이 이제 어느 때나 그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 같은 권리 같은 것은 미네소타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지 된다. 그걸 모델 삼아서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간층이나 노조 멤버나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팀 월즈도 어제는 그 본인이 너무 유명해진 미네소타 장터 같은 데 가서 막 팔에 털이 복실복실 났어요. 반팔 그냥 컬러도 없는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반바지도 입고 이렇게 주민들과 막 아저씨 소리 들어가면서 엉키잖아요. 그걸로 유명해졌는데 오늘은 이제 위스콘신의 밀워키로 갑니다. 역시 노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이제 와이프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합니다. 지금 공화당의 JD 벤스 그 부통령 후보의 와이프는 말 잘하겠죠. 이 테크놀로지 기업의 변호사니까 그런데도 직접 이렇게 나서지는 않고 그에 비해서 같은 교사 출신이었던 그런 팀 월즈의 부인은 이렇게 남편 그 유세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통령이고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도 버지니아주에서 오늘은 이제 노동조를 맞아서 역시 그 와이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요, 2020년도 4년 전 선거에서 노조의 그 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14% 이상을 가져갔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 유권자표에서 4% 조금 넘는 차이로 이겼는데 노조표에서는 14%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엄청나게 노조 그룹에서 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무척 나빴는데 지금 4년 뒤가 돼보고 보니까 그때 너무나 작은 그 표만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막 너무 열심히 이 노조원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아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죠. 살다 보면 늘.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후보는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주말에 엄청 많이 움직인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가 백악관 상황실에 모였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였는데 지금 두 번째거든요. 이번에 모인 것은
벤자민 네탄야후를 굉장히 압박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예 이제 펜실베니아로 선거 유세를 하러 나가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인질 협상에 있어서 충분히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단히 가까워졌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막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뭔가가 있기는 있나 보다.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가 여러 번 반복되긴 했지만 이번엔 정말 있나?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벤자민 네탄야후가 인질 협상에 소홀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인의 정권에만 목매달고 있기 때문에 인질들이 자꾸 숨지지 않느냐 해서 엄청난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그 시위는 국가가 마비될 정도거든요. 그 국가 마비까지도 각오하고 하는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비 바이든 해리스 측에서는 그러한 힘으로 벤자민 네탄야후도 인질 협상을 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인질 협상이 대단히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해리스에게는 굉장히 근 뉴스가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에서의 시위가 어느 정도냐면 주말에 이제 6명의 인질이 숨질 채 발견이 됐잖아요. 게다 대고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이스라엘계 미국인 청년이 23살 바로 10월 7일 그 하마스의 대학살 사건 때 뮤직 페스티벌에 있었던 청년이거든요. 숨졌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거봐라. 하마스가 터널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인질 6명을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쏴서 살해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마스를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를 발표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너는 뭐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을 그럴 정도였는데 너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총 맞아서 숨진 사람들이잖아. 지금 우리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 당장 협상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구출해 내려면 하고 어느 정도냐면 막 대형 은행들도 지금 전부 파업을 하고요. 텔라비브를 포함을 해서 지방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은 완전 파업. 선생님들 다 안 나가니까요. 초등학교도 일부 학교 문을 닫았고 공항도 일부 문을 닫았고 아니면 운항이 되더라도 시간별로 아니면 운항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시간별로 버스 회사도 뭐 일하러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는 국가를 정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파워 지키기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뭐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은 살려라 하는 얘기고요. 네탄야후가 아무리 하마스가 우리의 휴전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네가 뭔가를 부족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권력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남은 인질이라도 살아나오게 해야지 되잖아 하면서 사람들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인질을 죽게 합니다. 산채로 잡혀서 그 공포의 시간을 10월 7일이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견뎌내면서 살긴 살았는데 냉혹하게 살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인질 협상에서의 지연이 아니었으면 이런 행위가 아니었으면 아마 살아있었을 겁니다.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이요. 그 터널에서 23살, 24살, 25살, 27살, 33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살입니다. 그리고 이 6명 가운데서 5명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백악관에서도 이거 인질 협상이 가까울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벤자민 네탄야후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위대가. 사실은 이 하마스의 침공이 있기 전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본인의 부정부패, 와이프의 부정부패 등등의 일로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것도 본인의 맘대로 본인의 정치 권력 아래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었던 그 시점에 엄청나게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세계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했다 하면 국민이 모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일단 힘을 실어줬는데 일시적인 것이 길어지긴 했지만 다시
벤자민 네탄야후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가 됐건 벤자민 네탄야후는 그냥 트럼프가 되기를 너무 학수고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전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고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도 주권을 지켜야지 되지만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아주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해리스 측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혀 외부의 힘만으로 그 벤자민 네탄야후의 압박을 넣는 것이 예전에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 통하잖아요. 벤자민 네탄야후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뜻을 생각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을 너무 심각하게 학살한다는 것과 인질들도 미국 인질도 데리고 와야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조금 받쳐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 그 핸드북이 이스라엘 병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뭐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많은 매체들이 검토를 했는데 하마스가요 지하 터널에서 이스라엘 군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가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노력하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하마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거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당연한 소식에 그런 것은 이 전쟁통에도 결국은 막 삿바 싸움 하다가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은 놓아주기로 이건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를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것도 이제 미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되고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나 전부 이걸 이제 굉장히 저울질을 하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뭐 여론조사나 뭐 트럼프 후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잠결에 어디선가 봤는지 자꾸만 왜 2개의 소시지와 계란과 뭘 먹으러 아침이면 맥도날드 것을 사 먹는다 하는 그게 누구의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얘기네요. 워렌 버핏이 94세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많은 걸 드실 테니까요. 94세 맞죠? 94세인데도 너무 건강하잖아요. 하루에 뭐 콜라 캔을 몇 개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본인은 6살짜리 아이처럼 먹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 잔뜩 뭘 콜라 먹다가 또 사탕 먹다가 뭐 맥도날드 뭐도 먹고 맥도날드 근데 그건 건강할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뭐 소시지 빼고는 소시지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잠을 많이 잔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8시간씩 잠을 잔다. 그리고 뭐 좀 기쁜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 뭐 친구들과 만나서 뭐 열심히 뭐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런 게 이제 아마 잠과 그러한 것들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또 막 뭐 사치 부리고 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동절이어서 그랬는지 여러분들께 어느 분들이 후원해 주십니다 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고요. 잠시 뒤에 이제 노동절과 관련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 또 트럼프의 움직임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트럼프 팀은 이번 이 캠페인이 해리스를 이제 끌어내리기 위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설정하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무당파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팀에서도 뭐 양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 공화당의 백악관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의
그 비서실장을 했다가 의사당 그 폭동 사건 이후에 그 백악관에서 나온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참말인 줄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링턴 그 국립묘지에서 여기는 그 섹션 60는 그 해치법의 연방법에 따라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비디오 촬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공지를 했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데도 그거 우리는 허가를 받았다. 그 부통령이 그 JD 벤스 부통령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 적어도 거기서 본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 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하겠어. 아이, 설마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하겠어. 그렇게 믿는다는, 그렇게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그 백악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트럼프 측에서는 내가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철군을 할 때 해리스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충분히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3명이나 숨지고 내가 현장에 갔는데 그 뭐 가족들이 군인 가족들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 좀 찍었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였죠. 그 묘비 앞에서 웃으면서 막 손가락 치켜 뜨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그리고 뭐 다 허락받았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 중에서도 해리스를 비난하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게 우리가 사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선거의 홍보에 이용을 했잖아요. 그 숨진 그 병사들의 그것을 법을 다 위반해 가면서 거기서 사진 촬영을 본인의 사진 촬영 전문가, 본인의 비디오 촬영 전문가를 그런 분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공지를 받고도 데리고 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같이 갔던 그런 다른 주의 주지사는 어머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저희가 써서는 안 됐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어떻게 하든 해리스를 깎아내리는 것이 최대 목표여야 된다. 그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해서 과거에 성공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존 캐리라고 지금 이제 기후 대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민주당의 예비 선거에 나갔을 때 존 캐리요, 전 국무장관 맞습니다. 그 사람이 군인 출신이에요. 이 존 맥케인과 마찬가지로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베트남 전에도 나갔고 있는데 막 나중에 그때 이제 그 공화당의 선거 캠페인하는 관계자가 막 거짓말을 친 거예요. 이번에 이제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공격하듯이 저 사람 말이야 그렇게 위험에 처해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그때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 막 그린벨에 이런 사람들이 가짜로 막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서 존 캐리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지율 한참 올라갔을 때 그 가짜 때문에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트럼프 캠프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지금 그 거짓을 설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느냐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둔 것 같고 해리스 후보는 여전히 해리스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해리스의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자세히 얘기해도 안 되는 시점이면서 계속 이제 그걸 알려가는 이런 지금 그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통령 후보들은 팀 월즈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JD 벤스에 대한 호감도 같은 것은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 뭐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선 여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결할 때는요. 그때 트럼프가 다 이겼습니다. 지금의 경합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한 군데 제외하고 네바다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지금 경합주로 분리되는 7군데에서 다 이겼습니다. 한 군데 빼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 경합지와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은 제일 뭐 사람들이 뭐 일반인이건 아니면 전문가건 좀 점수를 주는 게 그 538이잖아요. 네이트 실버. 이분은 전국적인 오늘 아침에 그래프를 보니까 전국적인 그 추세에서 해리스가 조금 주춤하거나 그렇다고 트럼프보단 높습니다. 높은데 주춤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전당대회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했구나. 물론 민주당 그 자체에서의 그 열기의 효과는 충분 이상으로 봤지만 그 밖에 확장에 있어서의 이 전당대회 이후에 그런 그 이펙트는 보지 못했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 538에서 7군데의 격전지에서 전부 해리스가 앞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만 빼고 이번에도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그래서 격전지로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하죠. 그냥 뭐 레드 스테이트로 넣기도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트럼프 후보가 0.4%포인트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 앞서고 나머지는 다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데 나머지는 0.4%보다 많습니다. 적어도 1% 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다는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나 하나 또 긍정적인 것이라면 선벨트 지역에서 심지어 조지아주에서조차도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그리고 뭐 블루월은 뭐 당연히 지금 다시 대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제일 중요한 주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하고 이 두 군데서 다 이기면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이 카멜라 해리스는 이제 조지아주를 이기고 또 펜실베니아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에서만 더 이기면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또 하나가 로버트 그 F 케네디 주니어가 딱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 별로 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다가 투표용지가 지금 세 군데에서 남아 있으니까 확정된 것만 조지아만 지금 미확정입니다. 위스콘신, 미시건 또 어딥니까? 위스콘신,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남아 있을 때는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누구 이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사퇴했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찍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트럼프에게 위험한가 하냐면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케네디를 지지했던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다 빠져나갔고 지금 이제 케네디냐 다른 후보냐를 딱 생각을 한다면 케네디 후보가 받고 있는 표는 케네디 아니면 트럼프 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안에 있으면 이제 트럼프를 찍을 사람이 케네디로 찍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와 케네디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음모론이라든가, 뭐 백신에 대한 것이라든가, 코비드에 대한 뭐 여러 가지라든가, 뭐 이것은 뭐 반대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음모론 같은 것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겹치는데 그럼 케네디가 이름이 있으면 케네디에게 찍는다. 이게 이제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트럼프 측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뭐 케네디 가문의 사람이 뭐 나를 지지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가봐야지 압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막 표본이 큰 것이 아니고 작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저 사람이 나를 지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이게 이득이 되겠구나. 이럴 때만 이제 분명한 거고 지금까지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케네디 후보가 아예 후보를 사퇴하고 누군가를 지지하려면 더 일찍 했다던가 아니면 더 늦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일찍
후보를 사퇴하고 지지했다면 지금 엊그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투표용지도 다 찍어놨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뭐 투표용지 그 이름에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재자 투표도 있고 기간이 모자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네디 후보는 다른 의견을 들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했다면 투표용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미시건이나 위스콘신에서도 그냥 빠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아니면 너무 늦게 한다면, 늦게 했으면은 투표 용지에는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반짝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 뉴스가 막 집중이 돼서, 그래?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했대 하는데 지금 어정쩡한 시기에 이 사람이 이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64일 안에 11월 5일까지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슈가 또 케네디 그 주니어 이 사람에게 연결이 돼서 트럼프에게 득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그야말로 백파이어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10일 토론이죠. 이 토론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그 CNN의 인터뷰, 그 인터뷰는 어차피 뭐 그냥 US 오픈 뭐 1차전 가는 식으로 가자 하고 갔고 큰 실수가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음모론은 너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면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시는데 아니 CNN이 그걸 풀로 다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CNN은요 편집조차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데이나 배시가 하도 음모론이 많으니까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 사실 편집도 안 한 것이다. 27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영상 같은 것 다른 영상 자료 영상을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그거 뭐 다 편집을 했고 뭐 다 전체를 공개도 안 하고 뭐 그리고 또 트랜스크립도 공개를 안 한대요. 아니 그 즉시에 트랜스크립이 나왔거든요. 지금 아마 어딘가도 보면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을걸요. 뭐 Real Clear Politics 이런 데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세 파트에 뭐 8분, 9분, 뭐 8분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다 있고 트랜스크립도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도 계속 얘기를 하고 깎아내리면 일부는 그게 통한다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 이거로 시간이 다 가게 됐네요. 자, 우선 오늘은 지금요 노동절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인터컨티넨탈 여기서 어제 시위 엄청 많이 했고요. 보스턴 등등의 대도시 호텔 직원들이 어제 10,000명, 오늘도 역시 이제 파업을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임금이라든가 베네핏 협상에 실패를 한 뒤에 한 거고요. 여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또 뭐 샌디에고, 샌호세 다 파업하고요. 시애틀에 계시는 분들 호노룰루, 뭐 카와이, 커네디컷 주의 뭐 그리니치라든가 전부 이제 호텔 뭐 하얏트, 힐튼, 메리어트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옴니 호텔 다 영향받습니다. 이런 때는요 방 청소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좀 주세요, 비누 좀 주세요. 말 비누 줬다면 주세요 하면은 안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챙기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볼티모어라든가 프로비던스, 뉴헤이븐 뭐 대학가 주변 많네요. 오클랜드 이런 데도 파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는데 지금 24군데 호텔에서 파업을 했거든요. 유나이티드 히어 유니언 27만 5천 명 회원이 있습니다. 호텔, 카지노,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주장이에요. 호텔은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숙박률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호텔 직원은 호텔이라는 곳이 도시에 있으니까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집세까지. 우리 투잡 뛰어도 쓰리잡을 뛰어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살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호텔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네 즐겁게 놀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럴 의지조차도 안 생긴다. 이게 그리고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다. 호텔 경영자들은 손님에게 서비스도 줄이고 뭐 예전에 샴푸 줬으면 샴푸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손님에 대해서 그럴진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때로는 안 지키면서 이득을 취해서 본인 경영자들과 주주들만 배를 불린다. 감원은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늘어나서 고통스러운 근무 조건이다. 이게 지금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오늘 노동절이니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그, 그 서비스 직원들 국제노조 SEIU의 이제 회장 그 에이프릴 베렛 그리고 민주주의 연합 회장 데모크라시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역시 같은 뭐 노조 비슷한 뭐 그런 그분은 이제 파멜라 그 쉬프먼 이 두 분이 오늘 더 힐에 기고문을 썼는데요. 오늘 이래서 트럼프 후보가 그냥 쉬는 겁니다. 노동절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당이 노조를 지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노동절은 피크닉과 바베큐 이상이다 하는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만 산업의 역군, 산업의 일꾼, 구로공단의 누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요.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할 때까지는 그 지금 중산층이 되지 못한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엄청 컸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일자리만 있어도 고마워하고 일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베네핏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은 미국이 노동 조건이 어느 나라보다도 좋지만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산업국가로 확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되고 나니까 우리도 그럼 살아야지 하고 노조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주들은 노조 설립을 좋아하는 그런 그 사주가 있다면 정말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그런 사주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절이니까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두 분은 노동절은 피크닉과 바베큐 이상이다. 미래를 선택을 해야 할지 되는데 9주일 남았고 조기 투표 곧 이제 있을 테고 좋은 노조 일자리 그리고 특히 유색인종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케어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이런 일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데 이분들 정말 좋은 대우를 잘 받으셔야지 되고 팬데믹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가 요양원에서 간호사로서 정말 숨져가면서 그렇게 역사적인 일을 했는데 가정에서 간병인으로 등등 이런 모든 분들께 힘이 돼줄 정당은 이 두 분은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2025를 지적을 하네요. 900페이지짜리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트럼프의 그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라고 불리는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려다가 지금 너무 극단적이라 일단 멈춤했고 트럼프는 여기서 발을 빼려고 하지만 본인 측근들이 140명이나 이걸 만드는데 가담을 했고 이 프로젝트 2025의 최고의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쓴 책의 서문을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썼고 하는데 이 2025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고용주가 계약 중간에도 노조를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공무원은 노조를 금지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게 프로젝트 2025라는 겁니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무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육류, 그런 포장, 공장, 광산에서 위험한 일을 어린이들이 하지 않게 그 아동노동보호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없애려고 하는 게 프로젝트 2025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어봐서 압니다. 진짜 프로젝트 2025가 이렇게 돼 있어요. 메디케어 혜택 점점 줄이려고 하고 트럼프 팀이 이런 제안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첫 번째 행정부에서 일했던 1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블루프린트에 기여를 했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더 심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해야지 된다는 게 에이프릴 베렛 그리고 파멜라 시프먼 두 분이 오늘 더 힐에 쓴 기고문이었습니다. 뭐 민주당이 노조를 지지하고 노조가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트위터 그 X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브라질에서 일단 그 X가 사용이 중단됐잖아요. 대법원 판사하고 그 X의 일론 머스크하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싸우더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과 비슷한데 허위 정보 또 증오 표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퍼뜨리면서 절대 이것을 어떤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에 이렇게 될 때는 뭐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둬서 이제 그 브라질 정부가 뭔가를 하고 뭐 소환장도 내보내고 뭐 시정도 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예 그 일론 머스크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용자들에게는 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우회해서 우리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벌금을 다 내고 그리고 거기 현지 법인의 변호사를 두기 전까지는 절대로 소셜미디어 회사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하니까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저 판사는 판사가 아니야. 아주 판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악한 독재자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에 있는 그 X의 그 어떤 관계자에게 하루에 이제 3,600달러씩 벌금 뭔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주말에 X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했죠. 브라질에서는 무슨 X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X의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회장이 충분히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요즘 X에서만 뉴스를 봐요. 이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브라질 사람들도 있던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루이스 이나시오 실바 그 룰라 드 실바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지지를 했는데 게다 대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스도 한 25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많은 거죠. 왜냐면 브라질이 뭐 아마존 열대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링스가 그 위성, 인공위성 인터넷은 굉장히 그 브라질에는 유용하겠죠? 이것도 지금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물러서지 않는다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라이센스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브라질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야?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 손님과 직접 하는 거니까 사용자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무슨 장비가 있어야지 그게 되지 않겠어요. 정부가 그래? 그냥 철수하지 않겠다고? 그럼 우리는 장비를 압수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사이에서 그동안 이 스타링크라는 게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스타링크를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아주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다가 갑자기 불이 딱 정전이 돼버린 그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열대우림에 너무너무 적합화된 그런 그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변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이 내용은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독일의 극우 정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 이제 최종 집계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동독 지역에서 동독과 서독이 합쳐진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0년 동안 예전에 그 동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체제가 바뀌어서 많은 것을 기대를 했는데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많이 느꼈다 해서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면 이제 극우로 가잖아요. 프랑스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겪었었고 해서 동독의 그 튜링켄과 잭센에서 이 극우 정당이 1위와 2위 뭐 3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정당 이름은 독일에 대한 AFD라는 그리고 이제 여성 대표가 나와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동독 지역 그쪽 지역의 경제도 아주 나쁘고 우리는 여전히 2등 시민인 것 같아 하면서 뭐 열심히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해주겠다고 하더니 뭐가 안 되잖아? 하고는 극우 정당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 극우 정당은 유럽에서 공통적입니다. 반이민자, 반이슬람 이런 그리고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금지된 나치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미국에서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과거를 삭제가 아니라 속죄해? 과거를 왜 속죄해야지 되냔 말이지? 히틀러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여러 단체라든가 뭐 독일의 뭐 법률 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안보 이런 단체들이 좀 많아요. 극우 집단으로 완전히 그 분리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뭐 너희라도 한번 해봐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9월 22일에 그 브란델부르크에서도 선거가 치러지는데 거기서도 1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아주 급했습니다. 주요 정당은 그 정당 내부에서만이라도 우파 극단주의를 내쫓아라. 이건 이제 공화당에서 지금 미국에 많이 들리고 있는 얘기이긴 하잖아요. 독일은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도 안 되고 익숙해질 수도 없다. 어떻게 나치 슬로건이 버젓이 사용될 수 있는가. 이런 대한당은 독일을 망가뜨린다. 경제도 약하게 하고 결국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의 평판을 엄청 후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게 이 AFD라는 독일의 대안이라는 정당이요. 11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뭐 지금까지는 이건 지금 막 작센 이런 데까지 브란델부르크까지 들어오는 건데 지방 로컬 정부에서만 뭔가가 이겼었는데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앨리스 바이델 공동 리더예요. 이분이 역사적인 성공이다. 무슨 뭐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저쪽에는 진혼곡이다, 장송곡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예측은 됐지만 중도가 이걸 이제 따라잡지 못한 거죠.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그 탁구 선수들이 올림픽 시상 때 그 앞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피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잖아요. 지금 무슨 이념 조사를 받고 벌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걱정됩니다. 젊은 사람들인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